니키아스 강화를 계기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잠시 소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아테네의 알키비아데스라는 젊은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페리클레스와 같은 아테네의 명문가인 알크마이온 출신으로 뛰어난 용모와 젊은 나이에서 오는 당당함, 그리고 니키아스에게는 없는 언변으로 아테네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원전 420년 시민들의 지지를 얻은 알키비아데스는 30세의 젊은 나이에 스트라테고스에 선출됩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부터 젊고 저돌적인 알키비아데스의 등장은 온건파의 수장인 니키아스에게 클레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라이벌이 출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시민들은 10년이나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그리스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아테네는 이른바 니키아스 강화로 칼카디아 지방의 여러 폴리스들이 다시 아테네의 동맹 세력 내로 돌아왔지만 브라시다스의 공략 이후 델로스 동맹에서 이탈한 폴리스들을 다시 병합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니키아스를 비롯한 온건파 세력은 스파르타와의 휴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니키아스의 주장이 현실적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패권국인 아테네가 처한 현실에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런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니키아스의 주장과는 달리 아테네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게에뿐만 아니라 서쪽의 이오니아에로도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이 같은 주장에 니키아스를 비롯한 온건파는 강화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난을 퍼부었지만 알키비아데스는 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사국 동맹을 제안하였고 시민 집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제안한 사국 동맹은 아테네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도시국가 간 동맹을 가리켰습니다. 사국 동맹의 의도는 펠로폰네소스의 두 강국인 스파르타와 코린토스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파르타는 당시 브라시다스의 지위를 받다가 귀환한 헬로 부대 700명의 처우의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격리할 필요가 있었던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의 레프리온에 기지를 구축하여 이들에게 변방의 방비를 맡김으로써 해결하였고, 아테네는 스파르타가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인정해줌으로써 사국 동맹 승인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맹시를 확보한 아테네는 기원전 419년 알키비아데스에게 1000명의 중무장보병 지휘권을 주어 펠로폰네소스 반도 서쪽 끝의 연안 도시를 공략하게 하였습니다. 나우팍투스뿐만 아니라 맞은편까지 공략한 아테네로 인해 심각한 위협을 느낀 코린토스는 격하게 분노하였고 스파르타에게 동맹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묻기까지 하였습니다. 스파르타가 동맹의 맹주로서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아테네 내부에서 알키비아데스의 이 같은 강경한 행동에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반대파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다음에 스트라테고스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낙선시켰고, 그 다음 해인 기원전 418년 아테네는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기원전 418년 아테네의 주도하에 결성된 사국 동맹의 일원이 된 아르고스는 그의 스파르타를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아테네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다는 생각이 아르고스를 움직이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스스로 도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동쪽에 있는 에피다우로스를 공격합니다. 아르고스는 아테네 정도의 발달된 정치체제는 아니었지만 민주정치를 채택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노예를 제외하곤 귀족층이 아니더라도 모두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기에 오랫동안 과두정치 체제를 채택한 스파르타로서는 아르고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왕이 지휘하는 정규군이 출전하였고, 그에 대응하여 아테네 역시 동맹의 일원인 아르고스를 지원하기 위해 2명의 스타라테고스가 이끄는 중무장보병이 출전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군과 아테네의 사국 동맹 연합군이
서로 전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중에 만티네이아에서 양측 군대가 격돌하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의 지휘는 스파르타가 맡고 있었지만 사국 동맹군의 지휘권은 니키아스 강화로 인해 스파르타와의 직접 전투를 피한 아테네를 대신하여 아르고스가 맡고 있었습니다. 육군 최강의 스파르타군에게 전투 경험이 거의 없던 아르고스 연합군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지원군으로 출전한 아테네군 역시 전투 중에 2명의 스트라테고스가 모두 전사함으로써 사국 동맹이 와해되었을 뿐 아니라 아테네는 그리스 반도 내에서 권위를 실추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에 시칠리아 섬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중부에 위치한 이 섬은 산지가 많은 아테네와는 달리 넓은 평야가 있어 예로부터 농업에 유리한 지역이어서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반도 도시국가들이 일찍부터 식민도시를 건설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416년 시칠리아 섬 도시국가 중 세제스타라는 도시국가에서 아테네로 사절이 찾아왔습니다. 사절단은 세제스타와 영유권 분쟁이 일어난 셀리눈테의 배후에 시라쿠사가 버티고 있어 아테네의 시라쿠사를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시칠리아 섬까지의 원정길은 아테네의 국토 대부분을 투입해야 할 만큼 먼 거리였고, 만약 시라쿠사 공략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칠리아 섬을 통치하는 데에는 무리라고 봤기 때문에 니키아스는 시칠리아 원정을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세제스타에서 막대한 원정 비용을 충당할 것이고 아테네가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칠리아 원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경론 끝에 시민집회는 시칠리아 원정에 나설 것을 가결하였고 그 지휘자로 알키비아데스와 니키아스 라마포스가 임명되었습니다. 1년 동안 원정 준비에 아테네는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3단 갤리선 134척을 준비하였고 아테네 동맹인 포르프의 갤리선 130척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가 주축인 시칠리아 원정군은 도합 3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시칠리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원정군의 시칠리아까지의 해상길은 아테네의 세력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도착할 수 있었으나 남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들이 시라쿠사와의 관계를 우려하여 원정군의 기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정군은 카타니아로 이동하여 사령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원정군의 악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세제스타는 아테네에게 원정 비용을 충당할 자금이 없었고 대군을 편성한 아테네는 그 비용을 고스란히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라쿠사 공략을 강력히 주장했던 알키비아데스가 출병 전 아테네에서 발생한 헤르메스 신상 파괴 혐의건으로 아테네로 출두 명령을 받게 되어 전선을 이탈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테네 원정군은 공략전의 핵심 지휘관인 알키비아데스 없이 전투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아테네 출두를 명령받은 알키비아데스는 귀국하게 되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리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사라진 시칠리아 원정군은 신중하지만 우유부단한 니키아스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라마포스가 이끌었습니다. 공방전 초기 두 스트라테고스는 일단 시라쿠사 남쪽의 큰 항구 쪽으로 입항하여 곧장 시라쿠사를 포위할 수 있는 올림피온과 가스콘의 진지를 건설하였습니다. 시라쿠사 기병일 200명의 습격으로 인해 수백의 사상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아테네군은 진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로 접어들자 아테네의 두 스트라테고스는 병력을 이끌고 카타니아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 시라쿠사에게 전열을 정비할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한편 투리이에서 자취를 감춘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로 망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의 군사고문이 되어 스파르타의 군사 전략을 도와주었으며 결정적으로 스파르타에게 아티카 지방 북부에 위치한 데켈레이아 지역을 점거하여 스파르타의 기지로 삼으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로써 아테네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스파르타의 침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또한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도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가 시라쿠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시라쿠사에서 온 원군 요청에 스파르타는 길리포스라는 중장 보병과 함께
700명의 용병단을 파병하여 시라쿠사를 지원케 하였습니다. 기원전 414년 아테네 원정군이 여전히 시라쿠사를 포위하기 위한 방벽을 설치하고 시라쿠사가 그것을 습격하는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길리포스는 시칠리아성 도시국가를 돌며 지원병을 모아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시라쿠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로써 시라쿠사 공방전은 아테네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라쿠사를 포위하는 기지건설을 두고 아테네 원정군과 시라쿠사가 격전을 벌이는 와중에 라마코스가 전사하여 이제 원정군은 니키아스 홀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시라쿠사의 길리포스는 아테네의 해군을 격파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고, 비록 소규모였지만 시라쿠사가 갖추고 있던 배들을 개조하여 충돌에 용이하게 하였고, 아테네에서 원군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원군이 도착하여 병력이 충원되었지만 아테네 원정군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시라쿠사의 기병으로 인해 조금도 승기를 잡을 수 없었고, 해군은 길리포스가 노자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투 방식으로 인해 해군의 핵심인 노자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전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아테네 원정군은 길리포스의 해군을 뚫고 강행 돌파를 시도했으나 이런 의도를 간파한 길리포스에게 오히려 대규모의 함선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니키아스와 충원된 다른 스트라테고스는 상황이 점점 더 절박해지자 대담한 육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라쿠사군과 스파르타군은 그들을 끈질기게 추격하여 대부분의 아테네군을 살해하고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시라쿠사 정복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던 한때 막강했던 원정대는 길리포스라는 스파르타 남자에게 참패를 당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원정은 아테네의 자원을 고갈시켰고 델로스 동맹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아테네가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패전이 되었습니다. 시칠리아 공방전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아테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테네는 다시 자신들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라쿠사 공방전으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해군을 다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전 시민이 한뜻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쏟아부어 1년이 지나지 않아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시라쿠사 공방전을 계기로 해군을 운용하게 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영해에 침입하는 빈도가 빈번해는 중 기원전 412년 펠로폰네소스의 주요 전장 에게해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 속국들 사이에 반란을 조장했고 아테네의 자원과 동맹을 박탈함으로써 아테네를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테네가 스파르타 함대를 격파한 기원전 410년의 키지쿠스 전투는 에게해에서 아테네 해군의 지배력을 재확립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약화시키려는 노력에 집요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재정적 지원으로 스파르타인들은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트를 포함한 주요 아테네 영토에서 반란을 조장했습니다. 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의 제도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호논을 비롯한 8명의 장군이 이끄는 아테네 함대는 스파르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폭풍으로 인해 아테네인들은 좌초된 선원들을 구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테네로 돌아온 장군 6명이 처형당했습니다. 기원전 405년 아이고스포타미 전투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제동 라이산드로스는 호논 휘하의 아테네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제동 리산드로스는 호논 휘하의 아테네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혀를 찌르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부분의 함선이 납포되거나 파괴되어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봉쇄에 취약해졌습니다. 자원이 줄어들고 기아에 직면한 아테네는 기원전 404년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고 함대가 항복했으며 스파르타에 충성하는 30인의 폭군으로 알려진 과두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기원전 403년에 트라시블루스가 이끄는 분기가 30인의 폭군을 정복시켰고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종결을 구하고 전쟁의 여파는 그리스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스파르타는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상했고 아테네는 심하게 약해졌지만 문화적, 지적 영향력의 일부를 유지했습니다. 전쟁은 그리스 도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재편했고 아테네의 패권에서 스파르타 패권으로의 전환을 표시했습니다.